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네. 1편에 이어서 2편 마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편이 좋으셨고 2편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2편은 입찰부터 어떻게 하면 마무리 엑시트까지 전반적인 내용들 싹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입찰을 해야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가셔야 됩니다. 직접 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 법원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 경매가 몇 시부터 시작되는지 보통 보시는데 보통 한 11시 20분까지 입찰이 마감이 돼요. 그래서 우선 정확한 시간은 그 공고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 정확한 시간, 그 물건의 정확한 시간 미리미리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필수 팁, 주차 필수. 네, 주차가 어디에 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간신히 시간에 맞춰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그날 웬만하면 그 법원에 차량이 많을 거예요. 웬만하면 물건이 한두 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간에 도착하더라도 주차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차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주차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수도권 지역이면 대중교통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차의 그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다. 그래서 주차를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크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웬만한 지방법원이 아니라면 그래서 주차를 내가 어디다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10시까지 도착 미리미리 좀 도착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그날 물론 그 입찰표를 써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마음이 급하면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한두 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도착을 하셔라. 그래서 한 10시까지 도착하셔서 뭐 사람들 수도 좀 한번 쓱 보시고 그 다음에 물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제일 중요한 게 그날 당일날 이 물건이 취하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 물건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출발하셔라. 네. 그래서 출발해서 도착했는데 그 물건만 취소가 돼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 보증금이 이제 최저 입찰가의 10%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수표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수표 찾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또 요즘 사실 이렇게 수표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통장이랑 신분증 다 들고 가셔야 되는데 막 내가 통장이 없어. 막 통장 새로 만들고 막 이래야 돼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라 라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다음 이제 미리미리 도착해서 입찰표를 현장에서 쓰시는 방법도 있고 집에서 써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나는 좀 법원에 일찍 가서 미리미리 좀 차분하게 좀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막상 또 가면은 그러니까 내 거 그렇게 열심히 안 보는데 또 누가 볼까봐 또 신경이 쓰여요. 네, 그래서 그 입찰표 인터넷에 보시면 양식들이 있으니까 미리 써가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또 이게 막 법원마다 또 뭐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현장에 가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여유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발표 순서 확인. 네. 요거 이제 사건 순서대로 그날 가시면 그 법원 입구에 그 사건 순서가 쭉 돼 있는데 요 발표 순서를 왜 보시라고 하시면 이게 거의 물건 맨 마지막에 걸리면 진짜 막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진이 빠져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그 내 순서도 아닌데 가 있으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발표 순서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굳이 다른 물건들 그 결과 발표할 때 그 짐 빼지 마시고 뭐 조금 바깥에 계신다거나 혹은 차 한잔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발표 순서 꼭 확인을 하셔라. 그래서 그런 것들 팁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사건 번호 발표. 네. 그러니까 사건 번호마다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하신 분들 나오시라고 하고 이제 그 현장에서 발표가 되는데 1등이 되면은 결국
내 이름이 발표가 되면서 금액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현장에 가면 재밌는 일 많습니다. 10짜리 하나 더 써가지고 막 4억짜리 40억에 받는 막 그러면 정말 그 법원에서 탄성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막 뭐 가격 차이가 뭐 1, 2만 원 차이다. 그럴 경우에도 막 탄성이 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 발표 순서에 맞춰서 앞에 가셔서 결과를 기다리시면 된다. 그리고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법원 경매와 다르게 온라인으로 입찰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냥 저는 맨날 법원 경매 볼 때마다 막 판사님도 그렇고 거기 일하시는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아니 저 고급 인력들이 겨우 저 수작업 하려고 저렇게 있나, 이게 참 인력 낭비고 참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지금 법원 경매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시간적으로 내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꼭 오프라인으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저도 의문이지만 그런 또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비드는 온라인에서 입찰이 전날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마감일이 있고, 그 다음날 보통 11시쯤, 물론 이게 물건에 따라 다른데 발표가 나게 됩니다. 자,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사건 번호 해서 제 이름을 부르고 이제 낙찰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최고가 매수인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에서는 이제 영수증 하나 받아 나와요. 영수증 하나 받아 나와서 이제 제가 그 수표로 냈던 계약금 있지 않습니까? 입찰금. 그게 이제 계약금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거를 받았다는 이제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낙찰 받게 되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맨날 떨어지는 분들은 막 제발 한 번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되면은 이거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특히나 단독으로 받았다 이러면 미쳐버립니다. 잠 못 잡니다. 네. 네, 그렇고요. 어찌됐든 이제 폐차하신 분들은 그 순서대로 이제 수표 받아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영수증 보관하고 계셨다가,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인이 되신 분들은 이제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수증을 받고 이제 자리에 뒤로 나오면 이제 대출 상담사 분들이 쫙 명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명함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다 웬만하면 주시는 분들 다 받아서 오세요. 다 받아서 오시고, 또 그 와중에 바로 잡고 영업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명함 주시면 제가 꼭 연락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오시면서 우선 사건 기록 열람을 최고가 매수인 신분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열람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점유자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고, 굳이 뭐 이렇게 막 사건 막 뒤지기 뭐 싫다 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현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저는 보통 바로 현장으로 갑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 물건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 물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열심히 봤겠지만 조금 더 제가 못 봤던 부분들 좀 열심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들어가기 정말 당당하게 들어가실 수 있죠. 이제 그동안은 이제 부탁하는 입장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약간 그 우리 영화 관상의 이제 수양대군처럼 그 표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 표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버려요. 앉아버리고 내가 낙찰 받았다. 이게 내 거다. 이제 내가 진짜 손님이다 하시면 참 그 야물차게 하셨던 분들도 네,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게 참 그런데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현장으로 저는 바로 가고, 현장에 가서 이제 관리소장님하고도 좀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뭐 보통 다른 분들이 뭐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가라, 혹은 뭐 잔금을 내고 점유자를 만나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시간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꼭 낙찰 받자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안에 그 점유자분이 계시면 이제 인사를 바로 드리고, 없다면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물론 미납된 관리비는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막상 가서 이제 내가 낙찰받았다고 하면은 뭐 관리사무소 스타일마다 다 다르긴 한데, 또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점유자분의 이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제가 댁에 계시면 이제 찾아뵙고 이제 음료수 한 박스 이제 드리면서, 또 중요한 팁은 내가 이제 내 집이니까 나가시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그분들도 이제 적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제가 이렇게 요거 최고가 매수인이 됐는데 우선 인사드리려고 왔고 뭐 음료수 한 잔 드셔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야기 나누실 자세가 되시면 이야기 나누시면 되고, 뭐 적대적으로 나오시는 분이라면 그러면은 제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이제 오겠습니다 하고 연락처 정도 확보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 연락처를 미리 적어놨다가 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저랑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가 매수인이 되기 전에도 명도가 끝난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낙찰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가라, 혹은 잔금을 내고 가라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당연히 손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가셔서 부딪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제가 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낙찰자 대리인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점유자분들도 그 대리인한테 내가 뭔가 뜯어내려고 해서 적대적으로 막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가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주인보다도 훨씬 더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낙찰자 대리인이고, 낙찰자 대리인 입장으로 와서 뭐 인사 한번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하고서는 이야기 나누시면 되고, 두 번째 팁은 절대 내가 원하는 걸 말하지 마세요. 찾아뵙고 우선 경매가 이렇게 진행된 건에 대해서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렇게 방문 드리는 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음료수 드리면서 혹시 뭐 이사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경매가 이 정도 진행이 됐으면 이사를 안 가시려는 분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사비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사비 얘기를 먼저 하시지 마시고요. 이사비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사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역으로 묻고 그 금액을 듣고 뭐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하고 낙찰자분한테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하고서는 금액만 알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낙찰받는 날 바로 가셔라 가시고, 저는 이사비 없이 그냥 비밀번호를 바로 알려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미 이사 가시고. 그랬을 경우에 제가 비밀번호를 벌써 받아버리면 제가 수리할 수 있는 기간, 임차를 마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한 달 반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잔금 전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현장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낙찰을 받으시면 법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원 절차가 잘못됐는지, 혹은 그 점유자나 뭐 관계인들에 대해서 그 항의하거나 문의할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기간을 받고요.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최고가 매수인이 됨으로써 매각 결정 통지가를 받고, 그 다음에 잔금을 낼 수 있는 일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잔금만 내면 이 물건은 내 물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비드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매각 결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언제든 잔금을 내면 제 물건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매를 취하하고 싶다 그 이후에 그랬을 경우에는 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이 되시면 앞으로 내가 이 물건을 명확하게 가져올 수 있는 일정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소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출 없이 그냥 현금으로 내셔도 문제는 없고요. 근데 뭐 대부분 이제 아파트가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그 법원에서 나오시면서 이제 그 대출 정보들 그 명함들 모아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한테 일괄로 내가 받은 금액, 사건 번호,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주택수라든지 뭐 소득,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문자로 일괄로 다 한번 보내세요. 네. 굳이 일일이 전화해서 하실 필요 없고, 하나의 양식을 제 정보를 모두 정리를 해서 문자로 쫙 돌리면 이제 답변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내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대출을 받으시면 되는데, 뭐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이거를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경락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는 대출일 수는 거의 없겠죠. 왜냐면은 보통 물론 제가 실거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 임차를 맞추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전세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1~2%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단기간 사용할 거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가장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그런 대출을 활용하시면 되고, 제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도 한번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비교를 계속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연락하시는 거에 되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그냥 일괄로 문자로 쫙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잔금 납부, 이제 매각 결정이 나면은 보통 이제 낙찰일로부터는 한 달 반 정도 일정으로 이제 잔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 이제 잔금을 납부하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 팁을 드리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차순위 신고가 없다면, 그러니까 2등 하신 분이 내가 1등이 안 내는 걸 기다려 보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없다면, 다음 제가 그 잔금 날까지 납부를 못 하더라도 다음 경매가 실시되는 전날까지만 그 일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제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그 방법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경매는 그렇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잔금날이 하루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최종 마감일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일정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결국 낙찰일로부터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그날까지는 무조건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차순위가 없다면 다음 경매가 진행되기 전날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공매는 그 최종 기일까지는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는 법무사가 아예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시면은 아예 법무사가 껴있는 상품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법무사분이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이 법무사분이 보통 그 우리가 뭐 법무통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비싼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분의 페이에 대한 부분을 그 대출 상담사분들이 잘 얘기를 안 해주세요. 은행에서도 뭐 그분은 법무사랑 얘기하는데 그 은행도 법무사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좀 억울한 편도 있긴 한데, 그분들하고 이제 최종 결국 그리고 또 그 금액을 산출을 해보시면 좀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유 사장님 요거 조금 너무 비싸게 부르시는데 좀만 깎아주세요 하면은 또 일정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니까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이 법무사가
등기 작업을 마무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경락자금 대출 받으면서 그분들한테 제가 법무사분들한테 저 셀프 등기할 건데요 라고 얘기했다가 참 어이없어서 웃으시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주상미의 과거였고요. 그래서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법무사가 배정이 돼 있고 그분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경매꽃이죠. 명도입니다. 명도. 네, 제가 아까 낙찰 받자마자 가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웬만한 분들은 그런 꼴을 별로 당하고 싶은 거 자체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분들은 다 협의가 웬만하면 되고, 뭐 금액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보통 2,4비 정도에서 합의가 됩니다. 보통 2,4비 정도에서 합의가 되고, 뭐 한 가지 팁은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세요. 경매 같은 경우에 인도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하고 협의가 되던 안 되던 인도명령을 무조건 신청하세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한테도 너가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나는 이 카드가 있어라는 거를 계속 압박을 주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계고라고 해서 그 법원에서 직원분이 나오셔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이 집에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를 제가 낙찰자 대리인이라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입장 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을 꼭 신청을 하시고 잔금 납부와 동시에 하시고, 얘기가 잘 되시는 분이어도 하세요. 그리고 그분한테는 그냥 그분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한테는 이제 또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낙찰자 대리인으로 저희 회사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회사 차원에서 업무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이사비는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면 무조건 지급을 해 드릴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뭐 그분들 입장에서도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으세요. 네, 그렇게 하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하십시오. 네, 얘기가 잘 되던 안 되던. 물론 하나 변수는 이제 아예 비밀번호 넘겨주고 벌써 집을 다 빼셨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네. 근데 잔금을 납부해도 그분이 아직 살고 계시다 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협의를 하시고, 이사비는 그 뭐 평형에 따라서 뭐 굉장히 다르고, 이 이사비는 왜 줘야 되냐 하냐면, 우리가 그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그 노무에 대한 비용은 우선은 낙찰자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그 점유자로부터 받아낼 수는 있지만, 보통 뭐 파산하셨거나 이러셨던 분은 그 금액을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라에 노무 비용으로 그냥 지급을 하느니 시간을 앞당기고, 그리고 조금 더 수월한 명도, 그리고 제가 결국 스트레스를 덜 받는 목적으로, 우리가 계속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덜 받는 목적으로 그냥 그 나라에 줄 세금 정도를 그냥 그 낙찰 그 점유자한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시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전액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는 굳이 이사비를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배당을 받아가시기 위해서는 그 명도 확인서와 그다음에 인감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지급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사비를 내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사비는 뭐 한 이사비 정도, 한 100에서 200 정도.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드려요. 왜냐면은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은 보통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저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빨리 그냥 돈을 더 많이 드리고 끝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도전과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사비 정도는 제가 낙찰을 받으면서 아예 내가 이 금액은 점유자한테 이사비로 지급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명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거죠. 제가 입찰을 하면서,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서
수리비, 뭐 명도비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도 내가 남는 금액으로 입찰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그런 것들을 계산 안 하시고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금액이 나갈 때마다 굉장한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꾸준히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이사비를 받는 게 그 분들의 목적이지 그 집에 계속 버티는 게 그분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빠르게 협의하시면 좋고요. 인도 명령을 진행하시면 한 달 안에 이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받으신 분들은 인도 명령을 꼭 같이 진행하셔서 점유자분들한테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셔서 최대한 빨리 수월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명도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집이 비어졌습니다.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턴키, 네, 아예 인테리어 업자한테 통째로 다 맡기는 겁니다. 통째로. 그 다음에 반셀프는 제가 이제 감리가 되는 거죠. 제가 감리가 돼서 그 해당하는 업자들을 일일이 섭외를 제가 하고 스케줄을 제가 짜고 공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셀프는 제가 직접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몸이 고생이 되겠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인테리어가 엉망진창으로 셀프 인테리어인데 엉망진창이 돼버리면 임차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반셀프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뭐 들어가서 제가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는 부분은 최대한 하는 편이고요, 저는. 근데 그것마저도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비용을 많이 지급하고 턴키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반셀프로 해보시면 이게 그 과정에마다 제가 경험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입찰을 할 때도 이거는 이 정도 비용이고 이거는 이 정도 비용이고가 견적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저는 반셀프를 추천해 드리고, 또 해보시면은 반셀프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특히 업자분들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지만, 그래도 한 바퀴 돌려보시면 이제 어떤 물건이 나와도 어떤 하자가 발생돼도 이 정도 비용이면 이 정도로 고칠 수 있어 라는 견적이 나오고, 그 견적이 나오면 바로 입찰가로 우리는 뽑아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셀프를 추천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임차 맞추기. 네, 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죠. 실거주 하시는 분은 상관없겠는데, 보통 이제 전월세를 맞춘다고 하면 우선은 부동산에 얼굴을 자주 비추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들이 물건이 많죠.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손님이 왔을 때 어떤 거를 제일 먼저 보여줄지 모르는 거예요. 뭐 물론 제가 얼굴에 자주 비춰도 뭐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는데, 보통 물건이 많기 때문에 제 물건을 다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업무 하시는 분들은 또 잊어버리시는 경우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가서 얼굴을 자주 비추고 저란 사람이 있고 제 물건이 이거고, 그렇게 인간적인 좀 접근도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얼굴을 자주 비추고, 저는 심지어 애들도 자주 데리고 가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얼굴 자주 비춰서 제 물건에 대한 순위를, 소장님들이 소개시켜주는 순위를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격, 품질 경쟁력 확보. 네, 가격은 역시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까 시세 분석을 통해서 경쟁 매물하고 이제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가격을 내놓냐. 특히나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갭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나는 저렴하게 샀지만 전세가는 최고가로 뽑는, 네, 저는 뭐 주로 그 전략을 쓰는데 그런 투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상대 경쟁 매물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가격,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싸게 샀기 때문에 제가 수리비를 더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면은 임차를 조금 더 빨리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임차 맞추기 해당 지역에 있는 매물을 꾸준히 체크해라. 그러니까 입찰 전부터 전세가도 꾸준히 보세요. 우리 손품을 통해서 매매 시세 분석하면서 전세가도 분석을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 내가 경쟁 매물이 많이 없다, 전세가 많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제가 과감하게 더 세팅을 부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혹은 전세가 물건이 너무 많다 했을 경우에는 수리나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거나, 혹은 가격을 확 낮춰서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물건을 뺄 수 있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세를 맞출 때도 미리미리 우리 손품을 통해서 이렇게 가격에 대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면 좋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 텀이 짧게는 막 한 보름 안에도 다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잔금을 내기 전까지 이미 명도 마치고 수리 마치고 전세까지 맞추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락자금 대출을 안 받고 세입자분의 전세금을 가지고 잔금을 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아다리가 다 맞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으면 그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도 안 내고 훨씬 더 좋죠. 그리고 뭐 제가 돈이 묶이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투자도 가능하고, 제일 오래 걸린 거는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기간을 통해서 요 한 사이클을 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9단계로 이렇게 경매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고, 우선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과정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9개 단계 설명을 드렸고요. 제 나름의 정말 꿀팁들 간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저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꾸준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해가 쏙쏙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총 9개 단계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영상 조회수가 나오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요것도 2편도 한 30분 걸렸네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을 드렸고, 워낙 드릴 말씀이 많아요. 워낙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